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공습 가능성을 밝힌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90% 하락한 24,189.45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55% 떨어진 2,642.1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36% 낮은 7,069.03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지난달 20일부터 21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미국 경제의 낙관론을 펴며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는 향후 견고하게 상승할 것이며 물가 상승률도 목표치인 2% 도달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데 입을 모은 겁니다. 견고한 노동시장과 달러화 약세,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법인세 감면, 정부 지출 등은 미국 경제의 추진력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작년 동월 대비로는 2.4%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월 0.5%에서 2월 0.2%로 둔화하다가 아예 하락세로 돌아선 셈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면서 전체 물가를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제유가가 시리아를 둘러싼 중동의 군사적 위기가 높아지면서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날보다 2.0% 오른 66달러 82센트의 거래를 마쳐 지난 2014년 12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런던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도 1.22% 오른 71달러 91센트에 거래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징수와일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리아를 공습할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경고장을 날린 것이 지수 하락의 원인이 됐다라는 분석인데요. 향후 미국의 금리 정책 기조를 엿볼 수 있는 3월 미 연준의 FOMC 회의록도 공개가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전문가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는 양지수의 흐름이 엇갈렸었는데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코스피는 약세를 기록했고 코스닥은 외국인 매수세 속에 사흘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4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 목요일이죠.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밤사이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3월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오늘 시장은 이 이슈보다는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좀 불거진 것 때문에 하락했다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저희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FOMC 부분들은 지난 3월 달에 기준금리를 3번 올리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중동발 리스크를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며칠 전에 시리아에 어떻게 보면 독가스 살포 이슈가 있었는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얘기했냐면요. 자, 미국은 이제 글로벌 어떻게 보면 군인이 아니라 미국만 지키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시리아 관련돼서 예상보다 그 이면에
러시아가 있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고요. 잠깐 좀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며칠 전에 러시아 증시가 급락의 모습 보였습니다. 자, 급락이 상당히 컸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장중에 12.5% 급락을 보였고요. 장 마감하고 보니 11% 급락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3일 정도의 약세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시리아발 이슈가 시리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러시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중동발 이 불똥이 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들어볼 필요는 같고요. 자, 미국 증시를 잠깐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3월달 어떻게 보면 이번에 FMC 마이뉴트는 의사록이기 때문에 지난 미국 시간으로 보면 지난 3월 20일에 우리 3월달 FMC 때 기준금리 인상했었죠. 그 이후에 예상보다 미국의 주가가 약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결국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 관련돼서는 이제 글로벌 이슈 그 가운데서 미국의 이슈에서는 약간 좀 떨어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FMC 회의 때 어떤 코멘트가 있었는지 잠깐 말씀 드려볼 필요는 같은데요. 자, 무엇보다 미국이 지난 3월 달에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시고요. 많게는 3번 정도 올리겠다는데 아마 이걸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기에도 지난 3월 달 때 FMC 회의 결과에 말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많은 참여자들이 어쩌면 2018년도 올해 즉 3번 정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약 많게는 2.5%까지 2018년도 올해는 금리 인상을 보고 있고 뭐 내년 얘기는 실은 내년에 가봐야 되겠지만 내년에는 현재까지 점도표 그러니까 FMC 멤버들이 앞으로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그 점을 찍는 것을 점도표라고 보면 결국 멤버들의 어떤 생각을 좀 잡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3.25%포인트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이때까지 즉 기준금리는 앞으로 오를 것이다. 이런 좀 평가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보셔야 될 것이 금리 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미국의 GDP를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오늘 새벽에 발표한 FMC의 의사록의 주된 내용을 보면 GDP입니다. 자, 미국의 GDP가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것입니까? 이런 평가가 있는데 참여자들이 이것이 좀 설명을 좀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 중간값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값을 보시면 가장 편안하신 것 같고요. 다만 아직 실선을 이어지 않았지만 실선을 이어지는 거 보면 어쩌면 금리는 인상하겠지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기본적으로 이 선을 이어진다면 결국 금리는 GDP는 지금보다 하락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자 금리는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보면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상당히 좀 이상한 부분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바라보이는 것이 눈에 띈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것이 한국 시장과 맞물려 가지고 환율에 대한 베이스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이걸 좀 보시죠.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이번에 한국은행의 데이터인데요. 외국 환율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한국에 대한 부분을 보실 것 같은데요. 이 왼쪽에 있는 선은 2018년도 2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기준금리가 같았을 때 모습인데 자, 3월달 되니까 한국의 환율이 올랐습니다. 한국의 환율이 올랐다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달러가 올라야 되는데 달러는 오히려 내려가고 그리고 한국의 환율이 올라갔다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이번에 FMC 즉 기준금리 인상 관련돼 가지고 글로벌 이슈 환율에는 상당히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한국의 환율이 예상보다 강세됐다는 걸 보면 어쩌면 이번에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깜짝 실적이었지만 그 이면에 보면 그나마 환율이 좀 상대적으로 플랫의 모습 보였는데 3월에 지금 모습처럼 이렇게 강세가 된다고 전제를 본다면 이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환율에 상당히 취약한 국내 수출 기업들은 상당히 영업이익이 좋을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좀 보시면서 의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3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함으로써 이제는 한국과 미국이 기준금리가 역전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자금들이 외국으로 나갈 것입니다. 미국은 나갈 것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금리 역전으로 인해서 외인 자금이 나갈 것이라는데 한국은행 데이터는 달리 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2월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자금이 나갔지만 3월 달에는 오히려 외국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3월 달로 보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외국인 자금은 3월 달에도 들어왔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향후 기술주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엿볼 수 있는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가 현지 시각으로 12일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또 러시아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이날 저커버그가 청문회를 무난하게 마무리하면서 급락세를 탔던 페이스북의 주가가 최근 이틀 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향후 기술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소장님? 네, 기술주가 그동안 뭐 고점 논란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예. 아시는 것처럼 올해 2월달, 3월달이 기술주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러시아 증시가 급락했는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뭐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이슈가 러시아 커넥션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저렇게 예상보다 심하게 공격하는 기본적인 이면이 러시아와 그 트럼프 간에 서로 좋은 관계가 없었다. 즉 선거 관련해서도 전혀 영향이 없었다. 그런 것들을 좀 강하게 보이려고 러시아 관련돼서 미국 내 자금을 동결 이런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다고 좀 보이면 좋겠고요. 따라서 현재까지 흐름으로 보면 트럼프발 어떻게 보면 특검이죠. 뮬러 특검 관련돼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쉬운 말로 그 자리를 없앨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예상보다 그 러시아 증시 급락 그리고 트럼프 변호사의 개인 사무실의 소위 압수수색 이런 것을 보면 예상보다 시장의 결이 이제는 정책 이슈로 좀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네. 자, 그럼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 저커버그 청문회 출석 이슈를 좀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통상 이제 뭐 페이스북에 그 오너가 상당히 좀 돈 많은 사람인데 예상보다 청문회를 잘 끝났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능수능란하다는 평가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원 청문회 관련돼서 준비를 좀 많이 했다고 보면 좋겠는데요. 자, 잠깐 화면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모처럼 페이스북이 오늘까지 이틀째 상승했고요. 지난 이틀 전, 그러니까 장중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급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 상승했던 이 시간에 그 저커버그가 청문회 때 청문회를 하고 있는 중간에 예상보다 상승했다는 걸 보면 페이스북 관련돼 가지고 그동안 그 페이스북의 어떤 그 개인 자료들이 러시아 그 트럼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상당히 좀 이용됐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이렇게 좀 보기 좋겠고요. 예. 다만 이거 페이스북의 예만 보시더라도 2018년도 2월달 195달러에서 저점에는 뭐 150달러까지 급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페이스북의 급락이라기보다 미국의 전통 IT주의 급락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통상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우리가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주가가 상승보다 하락의 각도 그러니까 3월달 이후에 가까이서 보시면 급락폭이 상당히 커졌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 종목 관련돼서 넷플릭스도 있죠. 자, 넷플릭스 최근 들어서는 예상보다 평가를 좀 좋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자, 넷플릭스가 며칠 전, 즉 이틀 전부터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일단 골드만삭스부터 외국계 증권사들은 이제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소위 전통 IT주들이 소폭이나마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이슈가 되고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IT 업종의 급락이 실적 부진, 뭐 다른 것이 부진한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뭐 구글,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뭐 본사 내에서 소위 그 총기 사건도 있는 이런 어떤 외적 변수 동에서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결국 전체의 트렌드를 보면 이제 IT 업종 그 가운데서 미국의 글로벌 이슈들이 주가가 밀릴 여지는 상당히 좀 적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정리하면 페이스북 관련돼서 저커버그가 예상보다 시장을 좀 잘 막았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흐름을 본다면 이제는 IT 업종의 주가 지난 시기에 2017년도에 동인했던 2017년도 소위 빵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미국의 IT 업종들이 상승이 상당히 컸는데요. 최근 들어서의 약세를 딛고 이틀간 상승했다는 걸 보면 이제는 IT 업종들이 실적은 여전히 단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인 쇼크다 이런 어떤 글로벌 그 페이퍼도 말씀을 좀 같이 드렸습니다. 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짜주신다면요? 자, 오늘장 투자 전략이 상당히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 주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외적 변수 때문에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어떤 페이퍼들을 보면 상당히 시장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어떤 근거가 좀 논리가 좀 불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먼저 삼성증권부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 이슈가 지난주 6일이죠. 6일날부터 좀 상당히 고민이 좀 커졌는데 예. 자, 6일날이 이때입니다. 자, 6일날 이때죠. 이때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마 그 삼성증권 입장에서 보면 이때를 기활해가지고 어떻게든 좀 손실 보존해주겠다 얘기했습니다. 지난 6일날 그러니까 고가가 39,800원인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고가 중심으로 좀 매수하셨던 분들 어떻게든 보존해주겠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예. 가장 눈에 띄는 것도 삼성증권의 현재 구성원 대표가 올해 2월 달에 대표가 됐습니다. 즉 대표가 된 지 약 2달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구성원 대표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해를 보상해주겠다. 다만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데 구성원 대표가 2달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바라보는 분들은 삼성증권 대표가 상당히 관운이 없구나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지난 2017년, 2018년 2월 달에 내가 대표가 됐기 때문에 내 이전에 사람의 문제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연기금의 어떤 패턴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6일 날 80여만 주 매도를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도 30여만 주, 그리고 그 화요일 날에는 40여만 주 매도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삼성증권의 그 피해 규모 관련돼 가지고 개인만 보전해 주겠다는데 연기금도 지금 상당히 많이 깨졌습니다. 쉬운 말로 깨졌는데 이런 부분도 삼성증권과 아무래도 소송을 통해서 풀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중요한 건 삼성증권 이번 이슈가 물론 그게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그 상당히 좀 관리의 삼성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 날, 즉, 그 9시 반부터 약 30여 분 동안 가지고 있는 500여만 주를 직원들이 매도했다는 걸 보면, 그게 어느 계좌에 들어왔다는 걸 뻔히 암에도 불구하고 매도했다. 그것은 결국 삼성증권이 예상보다 모랄 해지가 커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큰 부담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하나 팩트 관련돼서 내수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수에 대한 고민을 좀 말씀드려보면, 결국 취업률에 대한 고민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 관련돼서 유통주, 즉, 원화가 강세가 되기 때문에 내수주가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내수주가 강세가 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많이 좀 먹을 것을 먹거나, 드시거나 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통계청의 데이터를 보면 취업률이 예상보다 안 좋습니다. 물론 2018년도 2월 달보다는 좋아졌다고 하지만 2018년도 3월 달이 11.2라는 것은 2017년도부터 상당히 2017년 3월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취임 때는 46인데 쉬운 말로 46인데 이번에 12일까지 떨어졌다는 걸 보면 그만큼 취업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안 좋다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실업자 수가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7년도 12월 달에 90일 그리고 2018년도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뭐 125만 명이라지만 이것이 2000년 이후에 이렇게 많은 실업자가 많다는 걸 보면 상당히 한국 경제가 어쨌든 취업이나 일자리나 정부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충격이 좀 커지고 있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주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동의는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평가를 가질 것 같고요. 예.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바이오주 관련돼서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결국 기본 이슈가 바이오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 특징주 하면 바이오 관련주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자, 그러면 셀트리온 살 것인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살 것인가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전체의 틀거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증권사 페이퍼들 관련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리포트가 예상보다 자 68만 원까지 올라오는 것이 최근 들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기본 특징인 것 같고요. 또 셀트리온은 우리가 셀트리온의 셀이 세포, 즉 CELL인데 최근 들어서 증권사 애널리스트 관련돼서는 셀트리온이 그 소위 세포를 말하는 CELL이 아니라 네. 파세요 그런 SELL로 이런 자주적인 평가가 있다는 걸 보면 어쩌면은 바이오 관련주 관련돼서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전체적인 틀거리가 셀트리온은 정말 팔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올라간다는 거 보면 이 시간 이후에 기본적인 트렌드는 결국 바이오 관련 종목 그 가운데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 수 있다. 이런 어떤 코멘트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제장에서도 52주 신고가를 낸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대거 나왔었는데요. 바이오 쪽에는 거품이 좀 껴있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관련돼서 바이오 관련 종목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페이퍼가 없습니다. 페이퍼가 없다는 것은 잘 모르겠다는 평가가 가지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몇몇 종목도 올라와 있지만 저 가운데서는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가 목표가를 내놓지 못했다. 그것만으로 보더라도 일단 공식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좀 바이오 관련주 관련돼서 거품이 껴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최근에 셀트리온 관련돼서 뭐 증권사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가 냈는데 그 애널리스트가 상당히 곤혹을 좀 치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해서 왜 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냐는데 애널리스트가 바라보는 시각은 기본적으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관련돼서 바이오 관련주 종목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두 가지 패턴이죠. 이 시각 이후에 관련 종목들이 하락했다면 고평가 논란이라는 얘기를 기계적으로 얘기할 것이고요. 자, 그럼에도 상승했다는 것은 이제는 결국 바이오 관련주가 또 다른 꿈의 세상입니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바이오 관련주가 1상, 2상, 3상을 넘어서 그게 완성될 때까지는 결국 그것이 비용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일단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것은 고평가 논란보다도 앞으로 또 잘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 어떤 뉘앙스가 강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좀 맞겠습니다. 예,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이슈 분석하고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주열 총재 연임 이후 첫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기준금리와 또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발표될 예정인데 관전 포인트 어디에 두고 계신지 좀 여쭤볼게요. 네, 이제 벌써 이제 4월도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4월의 중순은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드렸습니다. 이제 방향성이 결정될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D-Day가 얼마 남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이라도 결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방향성의 윤곽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방향성에 많은 영향을 주는 핵심 이슈 한번 살펴보죠. 먼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총재가 연임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근데 이번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연임에 성공함으로써 지난 정부 그리고 현 정부의 아주 적극적 신임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출범한 2기 첫 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죠.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미국 FOMC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큰 전망을 내놓습니다. 금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2018년도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 특히 2, 4분기 전망, 그리고 올 하반기에 대한 전망치를 내놓죠. 과연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오늘 열린 금통위에서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금리인 기준금리 1.5%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성장률은 3%대가 그대로 동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옵션 만기죠. 물론 오늘이 4월입니다. 3회 배수의 달, 다시 말씀드려서 3, 6, 9, 12월 달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과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열리는 금통위와 옵션 만기는 시장에 커다란 영향이 없는, 오히려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많은 투자자분들은 그런 일이 있었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시장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번 금통위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변화가 없고 지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그대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국내 경기를 보면 물가 상승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여전히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역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도 2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쓰고도 여전히 최저치를 17년 만에 최저라는 그런 기록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달 있을 가장 큰 이슈가 뭐죠? 네, 그렇습니다. 판문점 남쪽 지역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사변 이후에 최초의 남북 정상이 남한 땅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판문점이라는 경계적이라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판문점 남쪽 구역에서 회담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북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그래 여전히 해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G2국가의 무역 전쟁이 여전히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는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금통위는 금리라든지 성장률이 그대로 동결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경제 불확실성이 지금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요. 1분기 소비자 물가 지수가 1.3%로 발표가 됐죠. 6분기 최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보아오 포럼, 제2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 보아오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 발 뒤로 물러나면서 미국의 요구 조건을 전격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을 정했죠. 그렇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골드만삭스, 세계적인 투자기관이죠. 골드만삭스에서 신용평가회사 골드만삭스에서 한국 투자 비중을 축소한다 하는 권고를 했습니다. 이 또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6월 13일 날 있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각 당의 후보들 간 그리고 당과 당끼리 아전 인수격의 그런 폭로 난타전이 그냥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지금도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또 하나의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같은 점을 통상적으로 종합해 본다면 금리 인상 여부는 올 상반기에는 참 어렵지 않을까. 적어도 6월이 넘어간 그래서 하반기 정도는 돼야지만 그 윤곽 그러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을 앞두고 관전 포인트 어디에 둬야 하는지 먼저 여쭤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 SDI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의 지분을 처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를 계기로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삼성의 순환출자 작업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삼성그룹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투자 조언까지 함께 좀 여쭤볼게요, 이사님. 네. 자, 또 하나의 이제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이 지배구조 개편이죠. 지금 역시 정부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 각 재벌 기업들이 지배구조를 개편하라. 특히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주 배당 정책을 포함한 친주주 정책을 더욱더 강화하라는 것이 현 정부의 요구사항이죠. 뭐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옳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삼성그룹이 이제 국내 1위 그룹이기 때문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삼성 SDI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을 전량 매각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시작됐다. 이런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지배구조 개편 소식은 나머지 여타그룹도 확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삼성 SDI의 삼성물산 지분 매각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런 그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특히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한 지분 정리로 인해서 지주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들 지주사들의 상승의 탄력도가 둔화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삼성그룹 그룹주 중에서 삼성물산의 주가 상승 탄력도가 가장 저조합니다. 상승 탄력도도 굉장히 더디고 하락한 다음에 먼저 하락하는. 근데 이들 지주회사들이 단기적으로는 역시 출자 고리 해소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편에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지주사들의 주가 상승 탄력도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둔 종목별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삼성 SDI가 삼성물산 지분을 전량 매각을 했는데요. 장중에 매각한 것이 아니라 장이 끝난 이후에 장 마감 이후에 시간외로 대량 매매를 했어요. 이것이 통상 블록딜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요인이 가세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삼성 SDI 지분 매각 이후에도 이제는 삼성전기라든지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도 지속적으로 조만간 매각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제 본격적인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는 7개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7개 중에서 현재 SDI가 매각함으로써 3개가 회수가 됐고요. 나머지 4개도 조만간 회수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필두로 해서 나머지 여타 롯데라든지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나머지 그룹들도 가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 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는 오히려 기업의 투명성 제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의 환원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서두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다만 주가별로는 각 그룹사 중에서도 종목별로 회사별로 주가 상승 탄력도는 시기적으로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서 오늘 옵션 만기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투자 조언 여쭤보지요. 네. 자, 이제 D-Day가 곧 임박했다는 말씀드리는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시장 투자하기 어려우시죠?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발 빼고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확신이 드는 그런 시점이 되면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이제 조만간
그 날짜가 임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혹자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시장이 너무 약하대요. 가는가 싶으면 빠지고 뭔가 해소가 됐다 싶으면 어떤 새로운 악재가 돌출하면서 그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다. 자, G2 국가의 무역전쟁이 해소의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이 보아오 포럼에서, 하이난성의 보아오 포럼에서 4가지를 천명을 했죠. 첫째, 중국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겠다. 외국인 투자 한도를 더 늘리겠다 하는 등이죠. 또 하나는 선진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 그러니까 규제를 더 풀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 짝퉁의 천국이라고 알려지는 중국에서 그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는 거죠. 자, 마지막 4번째는 수입 확대 및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객관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 4가지가 시진핑 주석이 보아오 포럼 개막연설에서 천명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무역전쟁의 확산 가능성보다는 완화 가능성, 해소 가능성이 내비쳐지면서 전 세계 시장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는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또 그 이유는 보니까 시리아의 화학무기 논란이 이어지면서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선진국이 시리아에 미사일 폭격을 가할 수도 있겠다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하락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세계 정치가 어떤 단순한 이슈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강세론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보면 시장은 너무 약합니다. 올라가는가 싶으면 빠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보는 약세론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장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이것이 변곡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는 특히 전문가들이 연일 1년 10달 연일 매수하라고 하는 사람들, 그죠? 장은 간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나쁜 것은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 했다가 간다고 하는, 그러니까 서로 조력목의 식으로 앞뒤 아침과 저녁으로 그리고 하루 사이에 전략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문제입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는데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이 내거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은 그러면 제가 이제 변곡점 구간이 임박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가장 큰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세계 증시를 보면은요, 먼저 상승했던 상승폭이 컸던 미국 시장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상승할지 하락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럽을 포함한 서방 선진국의 주가의 모습을 보면, 특히 유럽 증시를 보면은 유럽 증시도 오늘 시리아 문제 때문에 하락했거든요. 상승 전환의 가능성이 높죠. 바닥 탈출 신호를 보이고 있어요. 자, 동남아 시장으로 볼게요. 우리나라 시장으로 본다면 코스피 시장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바닥 탈출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바닥 탈출 신호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 동남아 시장에서도 일본과 중국 시장은 바닥 탈출 신호가 나타나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먼저 상승했던 상승이 컸던 시장이라든지 종목은 주춤거리고 있는 반면에 이미 선조정 받아서 장기 조정을 받았던 가격 메리트를 갖고 있는 종목은 이제 턴어라운드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도 이미 지난 화요일장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렸어요. 급락은 일단락됐습니다. 언제 상승 전환하냐 하는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 시점이 곧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D-Day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전히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다음 주도들을 공략하는 준비하는 자세를 견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때가 곧 도래할 가능성은 없다. 자, 그렇다면 저도 예상으로 차기 주도주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빠르면 다음 화요일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보수적인 매매 전략, 짧게 끌어치는 투자 전략으로 접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금 비중을 늘리고 때를 기다리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이렇게 출연하셔서 조언을 주시겠지요.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오늘 선재 트레이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먼저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게요. 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얘네들은 우선은 아래 구간 지지력을 확보하고 매수 쪽 크게 열릴 가능성을 보고 우리의 단타 더 대응을 한다. 자, 어제 저희는 이 구간들 아래 최저가에서 매수를 잡아서 정확하게 315.85까지 갈 거다. 그리고 얘네들을 익절을 잡고 끝낸다. 그래서 올청을 다 시키고 오전 중에 매매를 마무리했고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다시 야장, 그 다음에 오후장에 이 구간까지 313지수까지 밀렸습니다. 우선 야간장 때 지지력을 보이는 모습들 그대로 보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어제 시도하고 다시 눌림목. 자, 그렇다면 오늘은 아무래도 눌림 매수 전략을 그대로 펼칠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일봉상에서의 그림, 그 다음에 분봉상에서의 지지력, 추세 단기 지지력들이죠. 315지수, 14지수가 이제까지는 보합 구간 형성을 해서 저희는 매수 치고 빼먹고, 치고 빼먹고, 치고 빼먹고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변곡을 잡아서. 자, 그렇다면 이제는 314, 15를 해치는 지지력의 매수 추세가 날 건지에 주목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313지수 지지력이 되는지,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무역 갈등 완화 조짐, 여전히 트럼프도 거기에 화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어제 매수세들이 세졌습니다. 물론 전쟁의 위협도 있기 때문에 지수와의 관계는 좀 상반되게 움직이고 있죠. 지수는 눌림목을 어제 크게 줬었고요. 그 다음에 지지력은 받아내고 있고, 오일 같은 경우는 원유 재고 지표와 상관없이 다시 눌렸다가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슈들이 엇갈리고 있고 각각의 종목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영향을 달리 주고 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오늘 지켜주는지가 중요하겠죠. 시가 자체 113지수 지지력 위에서 시작되는지 확인들 하시고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박스권 중심 지키고 여전히 매수 쪽 배팅이 들어가는지 오늘은 그거에 주목한다. 그래서 313지수 지지력에 314, 그 다음에 걔네들 돌파를 하게 된다면 매수 쪽으로 추가적으로 열고 볼 거다. 대의 관점에서는 우선 상방 경직을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방 경직이라면 추세 꼭지점 상단부 제약을 둔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로 저항점들 저항하고 맞단지 잘 보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매수 힘이 세면 익절을 잡고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 그리고 시가에서의 지지력들 확보하고 시작되는지 보시고 오늘 눌림 매수 전략 위에 지속적으로 배팅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이어서 해외 선물 매매하시는 투자자분들 위해서도 투자 조언 여쭤볼게요. 네, 그렇죠. 우선은 해외 선물 좀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어제 이 구간 89.10대 저희가 달러 인덱스를 89.150까지 연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방 경직으로 약간의 오차들이 지속적으로 나기 시작을 했었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저희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매도를 열고 그 다음에 매수로 대응한다. 자, 어제 FOMC 결과가 나오기 하기 전부터 우선은 반등 여력을 좀 보였었고요. 물론 이 구간 이 정도 반등했다 해서 얘네들이 매수로 돌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 추세 저항을 어제 뚫고 올라온 모습을 보였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앞선 추세 저항을 뚫었냐? 자, 그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오늘 달러 인덱스 여전히 지지력에서 매수받는 걸로 배팅이 들어간다. 그 매수 지지력들은 아무래도 89.20부터 10대 사이가 되겠죠. 자, 단기적으로는 이런 추세의 지지력들을 그대로 받아내는지 볼 생각이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달러 눌림 강세, 눌림 매수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유로 달러. 우선 일봉상에서의 저항들, 그 다음에 저희는 이 구간부터 지속적으로 반등 매도 전략을 펼치고 있죠. 자, 시원하게 수익을 주는 건 아니지만, 약수익 구간에서의 익절을 할 수 있게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매수 추세로 끌고 올라오는 애들, 24330, 그 다음에 24500대 맞고 이 구간부터 저희는 매도 전략을 펼쳤었죠. 자, 여전히 반등 시 지속적으로 매도 전략 펼치고 있습니다. 큰 수익은 주고 있지 않지만 아직은 변곡인지 확인해야 되는 전략이다. 자, 그래서 우선은 아래 하단부들, 전 고가에 대한 지지력, 그 다음에 신 고가에 대한 저항들 두고 매매 전략 펼쳐야 된다. 자,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 향방에 주목을 하고 예상 저항은 1.24600,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1.24000대 짧게 구간을 설정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방향에 대한 여분들은 추가적으로 상방 제약을 두고 보시면서 전 고가에 대한 제약의 저항을 잘 받아내는지 확인하시면서 매도를 치셔야 되겠죠. 자, 물론 어제 급락을 하면서 추세는 깼습니다. 지속적인 반등 여력의 매도세들 우리는 배팅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의 익절을 잡고 추가적으로 끌고 나가는 전략들 펼칠 거다. 한마디로 반등 여력의 매도를 지속적으로 배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일봉상에서의 지지력에 그 다음에 어제 돌파 여부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우선 돌파하지는 못했고요. 대신 단기적인 지지력들 지속적으로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얘는 또 우선은 어제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빠졌다면 보합을 노릴 수 있겠지만 어제 지지력에서 지속적으로 지켜냈기 때문에 얘네들은 눌림 매수의 우위에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쳐야 되겠다. 자, 매도는 신고가를 올렸을 때나 눌림을 가능할 거라 보고요. 그 전에는 눌림 매수 전략이 유리하겠죠. 자, 66.50대 저항을 두고 눌림 매수 전략. 그 다음에 고가는 아직 높일 거라는 확신을 다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가 저항을 두고 눌림 매수 전략의 고가 확인, 그 다음에 신고가에서는 차익을 내는 그런 매매 전략이 중요하겠다. 한마디로 일봉상에서 갇히는 그림들 여전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들 하시고 전략을 펼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입니다. 자, 골드 어제 급락을 했었습니다. 자, 골드는 저희가 보는 구간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자, 저희가 눌림 매수 추세를 열고 그 다음에 매도를 돌리는 전략을 펼쳤었는데 대부분 짧게 익절이 돼버리는 구간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를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골드가 달러 인덱스가 주춤하면서 추세 상단부에서 급락을 보이기 시작했죠. 자, 이 급락 보이는 거는 뚫린 구간들, 되돌림 구간만 어제 줬던 겁니다. 자, 어제 다 분석해 놓은 거였죠. 추세선들은.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막히지 않고 오버를 해서 달러 강세에 다시 되돌림을 준 거다. 달러 강세가 추세 상단부 저항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추세 상단부 저항이 골드한테는 눌림 지지력 역할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골드는 이 구간에서의 보합 예상하고 싸우는 게 좋다.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 향방을 더 보고 나서 얘네들은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우선 박스권 매매 전략에 집중하시고요. 눌림 매수 우위를 두시고 싸우는 게 좋다. 골드는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는다. 간접적으로 받는다 해야 되겠죠. 눈치를 보고 움직인 거니까. 자, 그렇다면 아래 하단부 지지력들이 이렇게 있을진데 이 구간들 지켜내고 싸우고 있다. 자, 그렇다면 자, 골드는 예상 지지력들 1250까지 여분을 좀 더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들 지지력의 윗구간들 테스트하는 걸 본다. 그래서 우선은 눌림 매수 후에 박스권 매매 전략, 그 다음에 매도는
아무래도 고가 부근에서나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마디까지 나눠서 싸우시기 바라고요. 두 마디로 나눠서 이렇게 크게 대응을 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될 듯 싶습니다. 한마디로 아랫구간 지지력에 주목한다. 여기까지고요. 우선은 시장을 잘 읽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잘 수익을 낼 거고요. 그렇지 않고 보조지표 따위를 지켜보면서 얘네들 쫓아가는 매매 하신다면 항상 오히려 반대로 크게 당할 수 있다는 거 주목들 하시고요. 항상 시황과 그다음에 차트 움직임에 집중해서 내가 어떤 걸 배팅하고 어떤 거의 리스크가 가장 적을지, 그다음에 하루 만에 보합권 내에서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들 잘 보시면서 매매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외 선물 시장 매매 전략 오늘도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 시간이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